여러분은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이 어떻게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무서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가을, 한 탐정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져 왔죠. 20살 된 제 딸이 대학생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남자랑 사귀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김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은. 지은이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말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밝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죠.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서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지은이가 원래 순한 아이거든요. 남을 잘 믿고 착하고.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지은이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은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지은이, 그 중에는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있었던 소개팅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 지은이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 그 남자, 우리는 그를 최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5세, 대학을 휴학 중이라고 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차분하게 잘했거든요. 뭘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일을 해.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일이랄까? 네? 운명요? 점술이라고 하면 좀 촌스럽고 그냥 사람의 기운을 읽는 거야. 너도 특별한 기운이 있어.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지은이에게는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죠. 사실 널 보자마자 알았어. 넌 다른 애들과 달라. 아주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정말요? 어떤 운명인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시간이 되면 알려줄게. 하지만요. 조심해야 해.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도 많거든. 이렇게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끌렸고, 민준은 지은이의 순수함을 한눈에 알아봤죠. 그 후 몇 주 동안 지은이와 민준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연애 같았어요. 오늘 뭐 할까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민준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은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항상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지은아, 너 정말 특별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런가요? 저는 완전 평범한데. 아니야. 넌 자신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걸 제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어. 내 가족에게도. 이때부터 민준의 말에는 미묘한 위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난 무당이야. 네? 무당이요? 응. 어릴 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 사람의 운명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일들을 해. 와, 신기해요. 너도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깨워줄 수 있어. 20살 대학생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쳐있던 지은이에게 민주는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은이의 친구들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때? 남자친구 생겼다며?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같은 과야? 아니, 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다니?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능력? 무슨 소리야? 무당이야.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어. 뭐? 무당이라고? 지은아, 괜찮아? 무당이라니. 왜 그래? 뭐가 이상해?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들이 민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그 사람. 혹시 이상한 말 안 해? 돈 달라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를 걱정해줘. 어떻게 걱정해 준다는 거야?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 지은아, 그거 협박 아니야? 협박이 아니야.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민준 오빠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다툰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지은이는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민준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친구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 뭐라고 하던?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 같아요. 지은아, 내가 내 운명에 대해 더 자세히 봤어. 지은이 기대감으로 정말요? 뭐라고 나왔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넌 단명할 팔자야. 네? 단명이요? 응.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거야. 특히 내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데요? 민준 큰 병에 걸릴 수 있어.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 좋은 소식은 그걸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정말요? 어떻게요? 내 운명을 바꾸는 거야.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민준은 지은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동시에 자신만이 그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지은이의 어머니 김미선 씨도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때? 학교는 잘 다니고?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아무 일 없어요. 바빠서 그래요. 그 남자친구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만나봐도 될까? 궁금하네. 이 시간 되면 나중에 대화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엄마와 친했던 지은이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왜 이럴까? 남자친구 생긴 게 그렇게 좋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저 지은이 친구 수지예요. 혹시 지은이 연락 받으셨어요? 수지야,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며칠째 학교에 안 나와요. 연락도 안 되고. 뭐? 학교에 안 나간다고? 네. 그리고 좀 이상한 남자랑 사귄다고 했거든요. 무당이라고. 무당? 네. 저희가 조심하라고 했더니 화내면서 안 만나려고 해요. 어머니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에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갑작스럽겠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해요.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아는 딸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지은아, 정말 내가 보낸 거야? 엄마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러자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아닌 동영상이었죠. 엄마, 나야 지은이. 정말 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행복해. 더 이상 찾지 마. 그것이 지은이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지은이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죠. 지은이 어머니, 저희도 걱정이에요. 지은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언제부터 이상해졌던 거니? 그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부터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저희가 만나자고 해도 핑계 대면서 안 만나려고 하고.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최민준이라고 했어요. 25살이고 무당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사람 운명 본다고. 그래서 지은이한테 이상한 말을 했나 봐요. 조심하지 않으면 단명한다고. 수지 가족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도 했대요. 친구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우리 지은이가 네.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그 후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려고 해도 피하고.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봤어요. 지은이가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어떻던? 좀 이상했어요. 지은이가 되게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혜진 어떻게 다르던? 그 남자가 뭔가 지시하면 지은이가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의견은 전혀 말하지 않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점진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이 이상한 남자에게 속아서 어머니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례네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악질적인. 가스라이팅이요. 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이에요. 그럼 우리 지은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네, 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25세 남자.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이 남자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요. 젊은 여성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레이터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선 지은 씨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하지만요.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남자가 지은 씨를 완전히 조종해서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우리 지은이가 그런 걸. 더 충격적인 건 지은 씨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를 진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운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고요. 탐정은 최민준이 지은이에게 한 말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가 지은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너는 다른 남자들과 주기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지은 씨는 그걸 믿고 있어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시도했을 때 지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 맞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을 찾아주세요. 탐정은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목소리의 절박함이 김미선 씨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20살 된 제 여동생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남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당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이 그 남자 만난 후로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탐정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그 남자 이름이 최민준인가요? 네, 어떻게 아세요? 똑같았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준이라는 남자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5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한 다음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은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으면,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해자들을 보세요. 모두 공부도 잘하고 평소 판단력도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럼 왜?
가스라이팅은 지능이나 학력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탐정은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타겟을 아주 세심하게 선택해요. 어떤 기준으로요? 첫째, 타인을 잘 믿는 성격. 둘째, 자존감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셋째, 특별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넷째,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지은이가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최민준의 가스라이팅 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뢰 형성. 처음에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처럼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죠. 2단계 의존성 증가. 너는 특별해,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이해해라고. 말하며 점차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3단계 두려움 조성.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4단계 고립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점차 고립시킵니다. 5단계 완전한 조종. 마지막에는 완전히 조종당하는 상태가 되어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달에 걸쳐 아주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죠. 지은이의 위치를 완전히 파악한 후 구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요.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도했는데 완전히 거부하네요. 탐정과 함께 온 상담사가 지은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지은 씨, 혹시 민준 씨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거나. 그건 사실이에요. 민준 오빠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은이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 일 정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제 운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민준 오빠가요. 오빠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미래를 정확히 봐주거든요. 상담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완전히 조종당한 상태네요. 법적으로 어른이고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직접 제주도로 갔습니다. 우리 지은이를 꼭 데려와야 해. 내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아이를 구해줘. 어머니와 지은이의 만남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지은아,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너 때문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여기가 좋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새로운 삶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엄마는 몰라요. 이건 제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민준 오빠요. 오빠는 제 미래를 정확히 보는 분이에요.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해도
지은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해요. 제발.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은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는 못 알아챘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람 말 안 들었을 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놀라운 것은 모든 피해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타겟 선정부터 접근 방법, 조종 과정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에요. 타겟 선정 20-23세 여성,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연애 경험 부족, 가족 관계는 나쁘지 않으나 약간의 갈등이 있음. 접근 방법, 친구 소개나 우연한 만남 연출. 처음에는 평범한 연애로 시작. 1차 조종너는 특별해라는 메시지로 자존감 조작, 미신적 능력 암시. 2차 조종 위협적 예언으로 두려움 조성, 나만 너를 구할 수 있어 메시지. 고립화 기존 인간관계와 갈등 유도,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세뇌. 완전 조종 성매매 강요, 피해 의식 마비, 가해자 보호 심리 조성. 가장 무서운 건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순진해. 그런 말에 어떻게 속아?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나? 20살이면 어른인데 본인 책임 아냐?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정교한 심리적 조작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터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이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러냐고. 애가 바보라서 그런 거라고. 정말 듣기 싫어요. 이런 편견들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가장 답답한 것은 법적 대응의 한계였습니다. 신고를 받아도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워요.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성매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지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 씨와 면담을 해봤지만 본인이 피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성인이고 본인 의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법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법조인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요. 이런 법적 허점들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교묘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 교육이에요. 건전한 연애 관계가 무엇인지,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요. 또한 법적 제도의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요. 무엇보다 사회의 인식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해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고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신호들. 첫 번째, 과도한 관심과 애정 표현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도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라는 식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미신적 주장들이죠. 점술이나 운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근거 없는 위협적 예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고립화 시도예요. 가족, 친구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식으로 기존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요구나 성적 강요입니다.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주변 사람에게서 보이는 변화 신호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평소보다 예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고 기존 친구들과 만나기를 피하며 가족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도 중요해요. 학교나 직장을 자주 빠지고 돈 사용 패턴이 이상해지며 외박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연락이 줄어들거나 연락 시간이 제한적이 되고 대화 내용이 피상적으로 변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친구의 입장에서 첫째,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무작정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과 헤어져라는 식의 직접적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세요. 연락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는 자세를 유지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경찰이나 전문 상담 기관을 활용하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세요. 본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 첫째,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친구들이나 가족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면 뭔가 이상한 게 아닐까 생각해보며 감정적 판단보다는 논리적 판단을 우선하세요. 둘째, 정보를 수집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며 전문가나 상담기관의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지원 체계를 구축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며 위급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보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 1366 여성 긴급 전화 등 긴급 전화를 활용하며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세요. 지은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딸과 연락이 안 돼요. 지은이는 여전히 제주도에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월 평균 10억 원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이런 범죄의 토양이 되었어요. 온라인 활동 증가로 피해자들을 찾기가 더 쉬워졌죠. 그리고 범죄 양상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더욱 정교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SNS 분석을 통해 타겟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은이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놀랍게도 가해자는 여전히 최민준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조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접근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가스라이팅을 담당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관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그리고 지역도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피해 현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대학가 주변과 관광지 중심, 20대 초반 여성들이 주요 타겟.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복된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그 2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다행히 이런 문제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각성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스라이팅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전한 연애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전용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예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저희끼리라도 서로 지켜주자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범죄심리학자 이미 가스라이팅에 빠진 후에는 회복이 매우 어려워요.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정에서의 교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열린 대화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에요. 저는 딸과 연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해요. 어떤 관계가 건전한 관계인지 평소에 얘기해 주려고 해요. 학교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건전한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해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이나 학력, 성격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과 높은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넷째,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은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지은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지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관계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가스라이팅 피해 신고 및 상담. 112 경찰 신고. 1366 여성 긴급 전화.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